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조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좀 비가 오면서 잠깐 서늘했는데 지금 사실 좀 덥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저께였나요? 한 26도, 7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야, 이거 10일 전인가에 우리 눈이 왔었는데, 우박 내리고, 10일 지났는데 26, 7도인 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잠깐만, 누워있는데 이거 잠깐만 여름 냄새가 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내다가 이제 뭐 그저께 어제 뭐 며칠도 이제 최고 온도는 20도 한 중반대를 육박하는 정도에, 오늘 최고 기온이 몇 도였는지 모르겠네요. 또 조금 내려갔나? 오늘도 최고 기온이 21도였습니다. 지금 이후에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최고 기온이 20도 중반대에 진입을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빨리 그 계절이 바뀌는 게 맞나? 저는 아직 롱패딩도 못 넣었거든요. 왜냐면 롱패딩 안 입고 지내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롱패딩을 급하게 다시 이제 그냥 넣은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의자에다가 그냥 걸쳐놨던 거, 이제 저걸 버려야지, 한 6, 7년 입었으니까 버려야지 이러고 있던 거를 급히 다시 발굴해서 입었는데, 그러고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갑자기 여름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티셔츠에다가 남방 그 셔츠 하나만 걸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긴 바지를 입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방송은 반바지로 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볼 정도로 기온의 격차가 합작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이런 그 기온 차이 때문에 갑자기, 우리 알잖아요. 고기도 냉동했다 갑자기 해동하면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뭐 전자레인지에 해동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도 갑자기 해동되면 좀 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꽝꽝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 이제 어머님 생신으로 인한 수면 패턴의 변화와 함께 그 기온의 변화를 동시에 겪어가지고 주말 동안 약간 비몽사몽 상태로 지내서 계속 잠들어 있고 막 뭐 먹으면 자고 계속 이랬거든요. 지금 약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도 이제 슬픈 수많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약 6.3km 거리 용달차 있는 분 짐 운반 건당 8,000원 구인글 황당.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알고 있는 그 캐럿 마켓 마켓에서 이제 뭐 중고 거래나 뭐 요즘에는 뭐 인력 거래 같은 것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돌고 있는 미담 같은 걸 보면 저희 집 샤시가 아니라 무슨 중문 같은 거 있잖아요. 중문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껴진다.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 힘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다른 분이 가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해서 2분 만에 했다. 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인력 구하기도 구인구직 같은 것도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마켓입니다. 거기서 이제 용달차를 불러서 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용달 불러가지고 이제 뭐 서울 어딘가 봐요. 뭐 상도동에서 동작대로 어디까지 짐을 옮기는데 6.3km 거리고 8,000원 드리겠다.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또 시간 빌 게이츠라고 하죠. 그 시간 부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상당히 혼이 나고 있습니다. 6.3km 택시로 한 24분 소요.
그리고 요금은 1,300원 예상인데요. 실제로 막 빠르게 가면 금방 갈 거리이긴 해요. 근데 그 동네 뭐 동작대로, 상도동, 제가 그쪽에서 또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쪽 교통이 오후 시간대, 이제 낮 시간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저는 이분의, 이게 진심일까? 이분의 어떤 경제관념이 조금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그 장소까지 용달차,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톤 트럭을 끌고 가서 물건을 싣고 그 장소까지 이제 이동해서 내려주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드는 기름값만 얼추 8,000원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트럭을 여러 차례 이제 연락해서 불러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계산되는데, 저희 집이 있는 성남에서 방화까지, 강서구까지 갈 때는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 원 조금 넘게 들였던 것 같아요. 워낙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의왕 쪽에서 저희 작업실이 있는 분당으로 오는데 그때 5만 원이었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비용이 뭐 많다면 많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길어봐야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고 한데, 저 그 작업실 테이블 옮길 때 썼던 건데, 그 부탁을 드렸던 건데 8,000원에 올린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재능 기부해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용달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용달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분들을 저에게 기부해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상황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재능 기부를 요청한 거다. 이제 아시겠죠? 그 예술가들에게 재능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로 들리는지 저는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경제관념이 이렇게 없고 양심이 없냐 라고 생각하다가, 재능 기부가 판치는 이 사회의 어떤 부작용이구나, 이건. 뭔가 어떤 거를 요청할 때 정당한 대가를 딱 얘기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없을까? 물론 뭐 취업을 하고 고용계약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연봉 같은 거 다 알고 들어가죠. 근데 되게 모호한 상황들, 특히 이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 베이스가 그냥 공짜가 베이스예요. 그냥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부탁도 부탁이 아니요. 뭔가 내가 뭐 당연히 내가 좀 얘기하면 해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이 글도 뭐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 글이 아니었다면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도와줍쇼. 뭐 내가 좀 이거 좀 한다는데. 근데 참 이게 이 상황들을, 이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우리나라 제가 뭐 여러 차례 누차 얘기했던 사회적인 호혜성, 그게 전통사회에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했었죠. 뭐 품앗이 이런 것도 내 거를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 같이 와르르 해서 딱딱딱딱 해버리는, 그리고 뭐 옆집이나 이웃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좀 도우러 가고 그냥 뭐 달라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 마을 공동체 혹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행해졌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 현대사회, 그리고 현대 거의 사라져버린 마을의 개념 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 상황임에도 내가 그 사회적 호혜성의 호혜가 아니라 혜택을 나만 누리고 싶다,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 달달했던 것들은 내가 좀 챙기고 싶은데,
전통사회에서 별로였던 것들은 싫다. 딱 취사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아니, 뭐, 좀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 좀 태워주고, 짐도 좀 옮겨주고, 좀 이렇게 배려받고 싶은데, 사회적인 배려를 받고 싶은데,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배려를 해줄 생각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극한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만 딱 추구하게 되는, 물론 개인주의와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정말 내 바운더리만 딱 지켜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걸 손익득실로 계산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너무 당하니까. 저는 심지어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졸업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상도 근처에 있는 학교의 교수님 일이에요. 교수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딱 그 말씀 나눈 그날 얘기했습니다. 페이는 보통 이 정도 받습니다. 근데 또 교수님이고 뭐 좋은 취지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받던 작업비보다는 약간 하향해서 받겠습니다. 내가 챙겨갈 비중을 당연히 상당히 줄이는 것이고, 대신에 저는 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후회 없이 넉넉한 금액을 다 지급할 거고, 그게 제 고집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딱히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돈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바로 손절하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저는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막 좀 화가 나게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경제관념이 모자라다거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안 듭니다. 아마도 이런 나눔 형태, 품앗이 형태, 뭐 그 사회 안에서, 우리 전통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혜택을 지금도 나 혼자는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게 확대해서 굳이 좀 꼬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기주의랑 약간 일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리고 행동, 현상 같은 게 깔끔하게 사라지지는 않네요. 저도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뭐 재능 기부 아니면 나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요청이나 어떤 제가 보기에 부당한 상황을 볼 때마다 되게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들이받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준비한다. 근데 뭐 축하 공연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 뭐 공연, 노래할 사람 좀 부르고, 또 기타 좀 뚱까뚱까 하고, 좋잖아. 야, 그럼 뭐, 그거, 공연 애들 뭐 찾아보자. 수소문 해보자. 그럼 전화해요. 저 이번에 이런 행사 하는데요. 공연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페이가 얼마죠? 이거 재능 기부로. 재능 기부야. 자, 이건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제 근대화되지 못한 어떤 단면을 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8,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들으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8,000원이라도 주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8,000원에 올렸다는 자체가 전 더 기분이 나빠요. 저도 사실 재능기부 공연이나 작업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전 어차피 뭐 제가 마음 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데 하면 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공부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해보는 경험도 생기고, 그런 생각으로 내가 먼저 요청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공연도 취지가 되게 좋고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에는 뭐 페이 안 받고 그냥 갑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통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가장 기분 나쁜 부분이 뭐냐면 페이가 없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터무니없이 적을 때가 더 화가 나거든요. 이 기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취지의 되게 훌륭한 취지의 어떤 기념행사를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공연비 책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혹시 좀 노래 해주시면 너무 하시는 노래가 되게 저희 행사의 취지나 이런 거에 맞아서 부탁을 드리고 싶다. 그럼 가요. 근데 공연비는 인당 10,000원입니다. 상당히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인당 10,000원 아니면 뭐 거마비로 한 20,000원 드려요. 그럼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차라리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기분이 더 나빠져요.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갔는데 행사가 예산이 많아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기분이 안 좋긴 한데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책정해 놨을 때 느껴지는 그 모욕감이 더 커요. 이 용달 관련 글도 제가 보기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8,000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지금 이걸 옮겨야 되는데 제가 몇 살 학생입니다. 근데 되게 쪼들리는 상황이라서 금액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용달차를 가지고 계신데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올렸으면 그냥 많이 힘든가 보다. 근데 차 가진 분들이 도와주러 가기도 좀 쉽진 않다. 근데 또 선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그럼 뭐 어차피 나 그 시간에 그 근처에 있는데 잠깐 도와줄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분노가 터진 지점은 제가 보기에는 8,000원이었다. 8,000원이 걸림으로써 그러니까 이 일이 아예 무페이로 선의로 하게 되면 그 가치는 그냥 그걸 도와준 사람이 직접 매기는 거예요. 나 오늘 좋은 일 하나 했다. 그냥 기분 좋았고 잠깐 바람 쐈고 내 동네에 있는 학생 만나가지고 좀 얘기도 나누고 그냥 좋은 일 했다. 이러면 그 일의 가치는 실제로 돈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능 기부를 요청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근데 8,000원을 주면 그냥 8,000원 받고 하는 일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소에 부르는 공연비, 작업비에서 더 낮게 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좋으면 더 높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보통 제가 다 얘기해서 합의를 하거나 상황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얘기하면 약간 이거 좀 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상황에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하다.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좀 상황상 누군가의 선의에 의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페이를 올리지 마세요. 그게 더 가능성이 높고 더 도와줄 분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접근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용달차 아니더라도 내가 차가 있어요. 누군가가 근데 내가 내일 해외여행 가는데 아침에 공항까지 좀 태워줄 수 있냐 부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공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콜 택시나 이런 공항 밴, 콜밴 같은 것들을 부르면 비용이 꽤 나갑니다. 이제 거리도 굉장히 긴 데다가 인천까지 가야 되니까 성남 기준에서 실제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현역에서 공항까지 공항 리무진이라고 하는 버스를 타도 얼마였더라 최근에 한 2만 원 가까이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만 얼마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로 가면 더 비싸고. 근데
그냥 친구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하면서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 하나 그냥 사왔어. 그거랑 야 내가 그래도 아침에 나 실어줬는데 공항 리무진 값은 줄게. 15,000원 딱 주는 거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 혹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그 선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직접 그냥 가치를 부여하도록 해주세요. 거기서 정당한 가치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지 마세요. 두드려 맞습니다. 그 더 위험한 일입니다. 뭐 요런 조언 하나 드렸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리.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다시 또 다음 슬픈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건 정말 슬픈 소식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어제 선종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최근에 뭐 몸이 좀 안 좋고 하시던 얘기는 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이제 또 약간 나아지면 또 활동 재개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천주교 신자도 아닙니다. 뭐 특정한 종교 신자도 아니고 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교황 혹은 성직자라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 그냥 종교에 대한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뭐 종교학 혹은 신앙 같은 것들도 되게 지식이 전무한 사람으로서 뭐 이분이 보니까 뭐 남긴 돈도 $100인가? $100면은 이제 10한 4만 얼마 되죠. 환율 높아가지고 그 정도라고 해요. 평생을 어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절을 특정 전 세계적인 종교의 가장 대빵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최근에 종교의 이름을 쓰고 되게 좋지 않은 어떤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은 종교지만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큰 해악을 범한 혹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오히려 이제 언론에 조명되는 건 그쪽이 더 커요. 그런 걸 보다 보니 그냥 진짜 그냥 종교적인 삶, 성직의 삶만으로 살아갔던 이 한 사람의 그 삶의 의미 같은 거는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막 종교에 편파적이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봐 추후에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신 뭐 고승이나 아니면 사회에 많은 것들을 좀 도와주고 가신 뭐 목사님이나 뭐 그 외에도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소식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간단해요. 특정 종교가 어떻고 별로 저한테는 안 중요하고요. 이 사람이 뭐 그 종교인으로서 혹은 그냥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중요하고, 뭐 이 종교에서 어떤 위치에 갔고 어떤 일을 한 건 중요하죠. 어떤 위치에 갔고 그런 것들은 저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버스 타고 오다가 만난 할아버지와 교황 할아버지가 저에게는 동일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말들, 행동들, 그것들이 모이면 이 사람의 삶이 되죠. 거기서는 상당히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모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합니다. 자, 이 정도 좀 진지한 얘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차금지 스티커를 자기 차에 붙였다고 경비실에다가 사방에다가 그 노란 그 스티커를 붙여놓은 이제 사연이 지금 화제가 됐어요.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갑자기 이제 경비실에 들어와서 경비원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뺏어가지고 업무용 모니터, 창문, 냉장고 같은 걸로 그 부분들을 다 도배해놨다고 합니다. 주차금지 스티커 이거 붙으면 떼기 힘들고 당연히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물론 뭐 주차금지 스티커를 떼본 뭐 차도 없는데
주차금지 스티커 경비원분들이 쉽게 안 붙입니다. 이런 일 당할까봐 쉽게 안 붙여요. 보통은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안 됐을 때 붙이는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띡 보고 뭐야 이거 붙여. 이렇게 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티커가 떼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붙었을 때 와서 항의하고 깽판 놓는 거 피곤하니까 그거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서 경비원 분들이 뭐 딱히 이득 보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었다라는 말은 이분이 도저히 이제 대화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주차를 오래 혹은 여러 차례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경비원분의 고뇌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아니고 제정신인 사람 아니고 이걸 붙이면 분명히 와가지고 깽판 칠 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그 스티커를 붙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입건해야죠, 일단. 일단 뭐 그 경비실에 대한 일종의 이제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관리사무실이, 아파트 관리실이 사실 뭐 주민과 이제 관계가 뭐 애매하긴 해요. 주민들을 뭐 완전히 강하게 통제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럼에도 관리실에서는 그 경비원분이 함께하는 동료고, 그걸 떠나서 이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고용주로서 본인의 이제 피고용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주차 시비로 경비실을 테러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좀 강하게 조치를 해서 좀 본보기를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약간 좀 볼멘 소리 정도는 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떼느라 힘들었어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냥 좀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런데 와가지고 힘으로 제압하고 여기저기에다가 그 스티커를 막 붙여놓고 갔다. 이거는 저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뭐 진단 받아봐야 알겠으나.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분노조절장애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 이분이 그 대상이 본인이 맘대로 이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했을 거거든. 그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괘씸한 마음을 느끼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사람이 뭐겠어요? 뭐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 앞에 보내드려야죠. 아마도 뭐 사건 자체는 아주 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혹시나 뭔가 입건하게 되면은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지금 보니까 뭐 법적으로 가지도 않았네요. 그냥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고 말았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본인의 행동이 나에게 큰 어떤 핸디캡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느껴야 사람이 조심을 합니다. 내가 막 행패 부리고 했는데 그냥 나중에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해결되네? 라고 생각하면 또 해요. 이 사람은 한 번 뜨겁게 데이지 않으면 또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무인 점포를 돌면서 상습적으로 이제 절도를 한 사람이 잡혔는데,
11차례 이제 훔쳤다고 합니다. 그 CCTV를 다 모아보니까. 그리고 막 카드 결제를 하는 척하는 막 그 액션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엔 경찰서에서 잡았는데, 아니 뭐 피해 금액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좀 뻔뻔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봐봐요. 문제가 안 생기면, 내 신상에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엄밀하게 볼게요. 피해 금액을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절도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절도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를 막 결제하는 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증거로 잘 수집이 되면, CCTV 내용을 잘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절도죄 앞에 특수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처벌이 가중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절도죄는 꽤 큰 범죄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니 우리가 돈을 뭐하러 벌어요? 피해 금액만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가 일을 왜 하고 돈을 왜 벌어요? 그냥 가게에 가서 그냥 밥 먹고 도망가고,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그냥 주워서 도망가고, 그렇게 살다가 잡히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물건 미리 받고 돈을 좀 나중에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겠죠. 일단은 뭐 절도죄로 어떤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친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뭐 끼케야 뭐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정도 나오겠는데, 저는 오히려 벌금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세게. 그러니까 피해 금액 전액을 먼저 변제하게 하고 벌금형 형량 안에서 최고로. 그럼 이 사람이 그 가게에서 뭐 냉동식품 이런 거 훔쳐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1차례면 그래도 뭐 한 몇십만 원 된다고 칠게요. 몇십만 원 그냥 훔쳐 먹으려다가 몇백 몇천을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는 게, 집행유예를 제가 왜 굳이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면, 집행유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처벌의 효과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인생 내려놓은 놈들이라서 직접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냥 형의 집행을 유예한 거잖아요. 그럼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 풀려났네? 나 지금 다시 사회에 있네? 뭐 내가 사는데 뭐 큰 지장 없고 그런 거예요. 동종범죄만 아니면 되네 하면서 딴 범죄 또 할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치료로 화답해주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그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교화하고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본인 행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책임을 딱 진 이후에 그게 되는 것이지, 혹은 그 과정에서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솜방망이식 치료래. 솜방망이식 처벌. 이런 걸로는 저는 뭐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엄벌을 내리자는 아니지만, 보통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은 뭐 그 이후의 어떤 곤란함을 생각해서 그냥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애초에 그런 행동 하지 않고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네? 큰 문제 안 생기네?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사회에 누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치료가 안 되고, 말씀드린 금융치료나 뭐든, 아니면 뭐 수감치료,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우리 사회에 숫자가 누적되고 비중이 올라가는 중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저도 뭐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아니면 작업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누군가와 막 길에서 막 시비가 붙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 갈등이 생기면 몇 마디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은 좀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그냥 좀 잘 사과하고 잘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딱 한 두어 마디만 해보면 답이 없네? 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일단 대화로 뭔가가 통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이제 대화가 통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반적인 이목구비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밟거나 두 개밖에 없겠구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삶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고 근절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의 그런 이상한 행동에서 끝날 수 있게, 이거 정말 뒤끝이 안 좋구나, 앞으로 안 해야겠다 라고 강하게 마음먹을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충분한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포플레이의 리버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제 아까 마지막 얘기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아역 쪽에서 또 마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30대 남성이 칼부림을 해서 60대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봉천동에서는 또 방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방화가 무슨 고압 세척하는 이 펌프에다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인화물질을 넣어서 불을 질렀나 봐요. 그 사진을 봤는데 거의 화염 방사기를 쏘는 것과 유사하게 아파트 아래쪽에서 불을 막 이제 질러대고 있더라고요. 이 봉천동 방화범은 결국 방화하고 한 다음에 본인도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뭐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 정황들은 나왔고 실제로 뭐 유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사건을 벌인 것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유서에서는 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취지에 뭔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뭐 결국에는 방화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강한 원한을 가진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나도 이제 목숨을 끊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마트 칼부림한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형외과 입원했던 환자라는데 술을 마시고 마트 내부에 있던 칼을 뜯어가지고 60대 여성을 찌르고,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서 흡연을 하면서 있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체포하려고 하니까 한 대만 피우고 갈게 라고 반말로 얘기한 다음 제압당했다. 과거에 좀 전과는 있나 보네요, 이분은. 자, 30대 남성이면 제 또래거나 요 어간일 것 같아요. 정형외과, 저는 정형외과 입원했었다라는 말을 관련된 쪽으로 입원한 걸로 처음에 보고 그런갑다 했는데 정형외과였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두 사건 모두 이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이제 피해가 발생했고, 돌아가신 분들의 또 명복을 빕니다. 네. 그 와중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미아역 그 마트 흉기 난동을 벌인 사람은 대체 뭐 하는 놈일까? 이런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좀 신상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마트에서 30대 남성 딱 저죠. 60대 여성과 이렇게 살해를 할 정도의 시비에 연루될 만한 일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60대 여성이 30대 남성을 막 엄청 심하게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뭐라 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일이 마트에서 벌어질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어떤 순간적인 분노나 이런 사건도 아니고 그 범행 이후에 이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도 어떤 원한 혹은 시비 같은 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야말로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묻지마식 범행이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신상 공개하고 다신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마트에 갈 때 어떤 마인드로 가시나요? 맛있는 거 장 보고 뭐 사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마트에 갈 때 방검복 입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보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안전한 생활 근린 시설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 곳에서 특정한 원인이 지금 안 나왔지만 아마도 납득 가능한 이유가 아닐 거예요.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이 누군가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불행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조사가 나오는지 좀 보고요. 뭔 놈의 상황이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 좀 보고요. 뭐 영화를 많이 봤나? 뭐 이상한 뭐 허세도 좀 부리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봉천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지금 집도 이제 한 밤 10시, 11시 이후에 층간소음 안 나게 해달라 이런 그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저희 윗집 난리 나거든요. 막 그 식탁을 끄는지 막 드르륵 이런 소리 나고 망치질하고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정황으로 나와 있어요. 층간소음에 분노에서 생겨나는 어떤 사건들 많았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으나 뭐 층간소음이 영향이 있었다면 참 이게 매번 생각하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을 정도로 소음 차단이 잘 되는 아파트를 좀 짓게 해야지. 매번 그 생각이 나요. 위에서 뭔 짓을 해도 거의 안 들리게 방해가 안 될 정도가 되게 일단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그걸 뚫고 나올 정도의 층간소음을 만드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벌하고 조치하고 이 순서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 건물 지은 사람은 뭐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그 주민 간의 갈등만 계속 생기다가 싸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층간소음 혹은 뭐 어떤 피해로 인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딱히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 화염방사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해쳤고 본인의 인명까지 해친 사람이기 때문에 옹호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현재로서 나와 있는 정황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분이 다 밀집형 뭐 아파트에 살잖아요. 한 번씩 1층 주민 아니시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로 AC/DC의 Back in Black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천사 성남.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